안녕하세요. 기초전기 전력공학 보시면은 용어. 그래서 발전기 보시면은 역학적 힘이나 열 등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전기를 얻는 장치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발전기가 뭐냐?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수차에 축에 전기자가 연결돼 있어서 이 수차가 돌아가면서 전기자가 회전되면서 발전이 되는 거. 이게 물을 갖다가 여기 있는 조속기가 물의 유량을 조절해 가지고 수차가 회전을 해요. 회전하면서 축이 돌면서 전기자가 돌면서 그 발전이 되는 거. 이거를 수력 발전이라 표현하고, 여기에 터빈이 있어요. 터빈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돼서 터빈에 물을 끓여서 얘가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전이 돼요. 근데 터빈을 돌릴 때 물을 끓이는데 중유나 석탄으로 끓이면은 화력 발전이 되는 거고, 원자력을 이용해서 핵분열시켜서 물을 끓여서 얘를 돌린다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게 발전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태양광 발전도 있고 지열도 있고 그쵸, 풍력도 있고 조력도 있고 여러 개의 발전인데, 그 발전기다 그러면은 결국 뭐다? 전기를 만드는 기계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변압기,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장치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이 발전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용가까지 와요. 여기 수용가 여기 생략돼 있는 거고, 만든 전기가 우리 집을 통해서 이렇게 와서 우리 집까지 와서 전기를 써야 되는데, 이 변전소에 뭐가 있냐? 변압기가 있죠. 그래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 때 쓰는 게 이 변압기인데, 우리 집에 가까이 오면수록 전압은 낮아져야 되는 거죠. 전압이 낮아져서 오게끔 만드는 거, 이게 변압기가 되겠고, 그 전압을 승압 또는 강압, P는 VI에서 얘는 항상 일정한 상태에서 전압을 낮추면은 뭐가 커져요? 전류가 커지겠죠. 일정한 상태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우리 수영가에서 전기를 쓰려면은 전압은 점점 낮아지고, 대신 우리 수영가에서 전류가 커서 부하를 가동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변압기다 보시고요. 원론적인 거 내용은 기억리금본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든 전기가 우리 집으로 이렇게 오다가 보면은 두 전선이 붙어요. 이렇게 붙는 걸 단락사고라 표현하죠. 단락사고. 또는 나무가 자라서 이걸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서 뭐가 돼요? 지락이 발생하죠. 단락사고, 지락사고. 또는 우리가 수용가가 부하가 증가해서 전류가 커지면 이 선로에 전류가 커지겠죠. 과부하도 이런 사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선로든 기계기구든 절연이 파괴되고 과열 소선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단기로다가 얘를 끊어줘서 보호한다, 이런 목적에 쓰는 게 차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가 네 번째 나오는데, 지금 전동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전동기가 뭐 하는 거죠? 전류를 받아서 일을 시키는 거죠. 일을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 힘이 들어. 힘이 들면은 이 값이 어떻게 되냐? 힘이 드니까 손실이 커지고 전압가가 커져요. 그러면은 얘 수명이 단축해. 그게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앞으로 배우실 건데, 지상이다 이런 걸 배워요. 얘가 전압이 점점 떨어져 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설치한다? 콘덴서를 설치해서 이 떨어진 것만큼 올려주는 역할, 결국 얘가 전력용 콘덴서인데,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체력이 떨어지죠. 체력이 떨어진 걸 보약 먹어서 체력을 보충해 주잖아요. 보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전력용 콘덴서. 그래서 뭐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를, 유도성이죠. 유도성.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하여 전압 강화 발생을 방지시키는 거. 이거는 직렬 콘덴서가 되는 거고, 부하의 부하의 역류를 개선시킴으로써
우리가 뭐하냐? 손실을 줄인다. 이거는 전력용 콘덴서라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4장 전력 본 내용 가시면은 요거는 4장 안정도에서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러면 병렬 콘덴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병렬 콘덴서 또는 전력용 콘덴서 또는 스태틱 콘덴서. 그래서 요걸 줄여서 우리가 SC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전부 다 같은 표현이야. 전력용 콘덴서하고. 우리 수영가가 지금 22,900을 배전해서 이렇게 전기를 받아서 우리 수영가가 가동을 해요. 22,900을 받아서 공장이야. 근데 22,000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 수영가에서 일을 할 때 힘이 드니까 뭐예요? 전압강화 전력소리 생기니까 나쁘죠. 그래서 얘가 콘덴서가 이 전원을 받아서 여기 보충해줘서 22,900으로 전압을 승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부하의 전기를 공급한다 해서 전력용 콘덴서라 표현하는 거고, 콘덴서는 델타는 Y보다 3배 용량이 크다 뭐 이런 용어도 배워요. 콘덴서는 병렬로 연결해요. 그래서 병렬 콘덴서다. 그 다음에 얘가 정전 축전지란 말도 있어요. 정전 축전지 뭐냐? 움직이질 않아. 정전 움직이지 않고 얘가 배터리예요. 움직이지 않는 축전지다 해서 정전 축전지란 용어도 있어요. 그리고 머물러 있다 해서 영어로다가 스태틱 콘덴서다. 그래서 이 콘덴서 파트도 마찬가지로 전력 4장 가시면 나와요. 그때 필요한 게 전력용 콘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용어가 뭐다 요거 보는 거니까 그렇게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피대기는 이때 이 전력용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은요. 유효 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 그러면은 코사인 분의 사인이 돼요. 그럼 요게 탄젠트죠? 탄젠트 세타 1 탄젠트 세타 2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이 안 나오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의 자승이다. 요게 삼각함수 공식인데 산수편에서 보시면 돼요. 수학편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가 항상 뭐다? 무효분이에요. 얘는 무효분을 갖다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킬로바가 기본 단위인데 P상분은 루트의 유효분의 자승의 무효분의 자승이죠. 그런데 이 전력용 콘덴서는 유효분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효분하고 P상분하고 단위를 같이 봐준다. 이렇게만 하시고 4장 가서 이 공식이 왜 나오는지 유도하는 과정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P대기. 뇌의 이상전압에 대하여 그 파고값을 저감시켜 기기의 절연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P대기가 뭐냐. 우리가 가공전솔로하고 지중전솔로의 접속점에 설치해요. 이렇게 해서 얘가 P렉이고 얘가 직렬계, 얘가 특성요소. 여기서 번개마저 얘 가공전솔로고 얘가 지중전솔로예요. 또는 발변전소 인입구 및 인출구에 설치하고 배전용 변전탑 인입구 및 인출구에 설치하고 가공전솔로와 지중전솔로 접속점에 설치하고요. 고압, 독고압 수용과 인입구에 설치한다. 이것도 P렉이 설치 장소 4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7장 전력 7장 가시면은 요 파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번개 맞아서 이 번개가 돌아오는데 일로 쭉 투과가 되면은 여기에 변압기든 차단기든 우리가 기계기구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연이 파괴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대지로 방전시켜라. 이게 P렉이에요.
그래서 뇌전류를 대지로 방전시킴으로써 요 기기에 대한 절연을 보호한다. 그런 목적으로 써 있는 게 피레기니까 한번 정확한 용어 한번 읽어보시고. 예비전원 설비 보시면은요. 인체의 안전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전기 설비 이외에 전기 설비에 대한 일반적인 전력 공급이 중단한 경우 해당 전기 설비 또는 부품 일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기 설비 상용 전원 정전 시에 뭐 투입된다. 뭐 말이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얘가 상용 전원이래요. 상용 전원은 누가 된다? 한전에서 수원자력 공사에서 만든 전기를 한전에서 사다 운반하는 거죠. 얘가 변압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부하에 요거 만든 전기를 한전에서 운반해서 우리 수영가에 파는 거죠. 이게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 수영가에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가 발전기 설치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다 생략하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뭐 ALTS에서 얘가 자동 부하 절한 개폐기. 지금 상용 전원을 수원자력 공사에서 만든 전기를 한전에서 이거 다 생략, 중간 과정은 생략된 거고요. 한전에서 운반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부하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변압기가 죽어서 우리 수영가에 전기 공급을 못한대. 그러면 ALTS가 자동으로 투입되면서 어떻게 돼요? 자가 발전기가 돌아가죠. 그래서 비상 전원을 공급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 아파트를 예를 들면은 아파트 가정당 그 비상등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불이 안 들어오는데 램프가 달려 있어요. 이게 비상 발전기가 가동했을 때 그 램프 등 하나 켜주는 전원하고 엘리베이터 전원만 공급하게끔 요 용량을 꾸며놨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부하되는 거. 이게 비상 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칭 전압은 그 선로에 대표하는 성간 전압이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송전선로 보시면요. 송전선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지지물이 뭐냐? 철탑. 철탑이란 얘기는 고속도로 타고 어디 뭐 가다 보시면 오른쪽에 산에 이렇게 지지물 있죠? 그 선로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송전선로인데 옛날에 6만 6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호, 4도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 현재 3, 4, 5가 가장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765가 지금 쓰고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전압은 3, 4, 5가 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공칭전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배전선로다 그러면은 지지물이 뭐냐? 전주. 우리 주택가 주변에 보시면은 전주가 세워져 있고 선로가 지나가죠. 이때 옛날에 3,300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3,300. 60년대. 70년대에 6,600 썼어요. 그러면 88 올림픽 끝나고 22,900을 현재 다 가동하고 전부 다 누구다? 22,9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전압들을 우리는 무슨 전압이라 부른다? 공칭 전압이다. 그 선로의 대표적인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앞으로 내용 들어가면은 송전선로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229는 전부 다 Y결선이고 3,300, 6,600은 옛날에 델타 결선일 때 쓰던 방식이다. 그래서 Y델타를 한번 들어보고 가시는데 Y결선은 성간전압은 루트 3의 상전압이다. 뭐 그런 얘기. 선전류, 상전류 같다. 델타는 성간전압, 상전압이 같고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다. 이런 관계는 나중에 회로 시간에 좀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칭전압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접촉전압이 뭐냐? 얘가 변압기예요. 변압기인데 제가 얘를 만졌어. 만지면은 어떻게 돼요? 접촉이 된 상태에서 이 외함에 뜨는 전압이 내 몸으로 오겠죠. 이거를 접촉전압이라 표현하고 이 변압기에 땅 속에 접지선이 흘러있죠. 접지선이 매설돼 있죠. 근데 나는 만지지 않았어요. 만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
내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압이 떠요. 이거를 보폭전압이라 표현해요. 그럼 보폭전압은 직렬이 되는 거고 접촉전압은 병렬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누설전류는 누설 말 그대로 우리가 옥내에서 IV 전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류가 바깥으로 새요. 전류가 바깥으로 새는 걸 우리가 누설전류 또는 누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절연물 피복 바깥으로 전류가 새는 현상 그거를 누설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외함이래. 외함이 뭐냐? 뭐 외함의 영향 및 기기의 내부 뭐 충전 이렇게 막 표현되어 있는데 말이 어렵고요. 이 변압기든 발전기든 전동기든 겉에가 뭐로 되어 있어요? 쇠로 되어 있죠? 왜? 충격을 가해도 안에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충전복, 껍데기 그거를 외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 변압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접지가 돼 있대요. 일정 접지가. 이거를 우리는 외함 접지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 변압기든 발전기든 전동기든 이 겉에가 있는 게 쇠로 되어 있는 구조. 이거를 우리는 외함이라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걸 외함 접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간선이란 분전반 전력을 지금 여기가 변압기가 있대요. 변압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게 각층이 있어요. 이렇게 각층이. 그러면 변압기에 지하에 있는 변압기에서 전기를 줄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간선이라 부르죠. 그럼 여기서 분전반 판넬이 있고 이렇게 또 따스죠? 각각. 그러면 이렇게 분전반 판넬이 있고 따스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분기선이라 표현하죠. 이 올라가는 선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간선. 그래서 계통의 전원을 공급하는데 이 간선에서 분기점을 통해서 분전반을 통해서 따스는 거 이거를 분기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허용전류가 뭐냐? 이 도선이 있는데 이 도선에 지금 27A가 전류가 27A가 지나가는데 최대로 흐를 수 있는 전류 이게 허용전류가 되는 거죠. 얘 허용한 전류가 넘어가면은 이 도선에 과부하가 걸렸다, 과전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허용전류는 이 도선이 견딜 수 있는 최고 전류고 과전류는 그 허용전류를 초과해서 넘어서 흐르는 전류 그거를 과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부하는 지금 전동기가 100이라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얘를 무리하게 돌려서 110까지 일을 시켰어요. 내가 과하게 일을 시켰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피는 부하에서요. 이 부하가 우리가 항상 기기기구는 병렬이 우선이죠. 얘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부하가 증가하면 뭐가 커져요? 전류가 증가하는 거죠. 사고 난 건 아니지만 부하가 많이 가동하니까 그만큼 전류가 월 정격 전류보다 더 많이 좀 흘러. 이거를 과부하 전류다 이렇게 표현하네. 단락 전류는 도선과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A, B, C 상이래요. 도선과 도선이 이렇게 붙었어요. 붙는 걸 얘를 갖다가 우리가 선간단락이다. 도선과 도선이 세 개가 이렇게 붙었어요. 얘를 삼상단락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끊어졌어요. 끊어진 걸 단선사고라 표현하죠. 끊어져서 얘가 땅에 떨어졌어요. 끊어져서 땅에 떨어졌어. 여기 요 부분이든 요 부분 땅에 떨어졌어. 이렇게 떨어진 거를 일선, 단선, 지락사고다. 얘도 끊어지고 땅에 떨어졌어요. 얘도 끊어지고 땅에 떨어졌어. 이러면 삼선, 단선, 지락사고. 두 개가 땅에 떨어지면 이선, 단선, 지락사고. 이렇게 사고로 표현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를 보신 거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저항을 보시는데 이 수도 파이프에 물이 지나간대요. 그럼 물이 흐르는 거를 막고 있는 저항, 물의 저항이 되겠죠. 근데 요거를 돌멩이를 우리가 뭐로 부르냐? 저항으로 보고요. 얘를 전류로 보면은 전류가 흐르는 거를 막고 있는 저항, 이거를 전기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ohm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다가 나온 거죠. 전기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작게 흐른다 이 얘기네요.
그래서 전기 저항이 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는 잘 통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은 도선의 길이가 요거하고 이렇게 3배 차이 난대요. 물이 지나갈 때 얘는 물이 잘 통하고 얘는 물이 안 통하죠. 그래서 선로의 길이가 짧을수록 전류는 잘 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전선의 굵기가 얘는 얘보다 3배 더 크대요. 그럼 물이 얘가 물이 잘 통하고 얘는 잘 안 통하겠죠. 물을 전류라 표현했어요. 전선의 굵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어떻게 된다? 전류는 잘 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얘는 굴이고 얘는 철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류가 이동하는 게 똑같은 굵기고 똑같은 길이어도 얘는 전류가 잘 통하고 얘는 전류가 잘 안 통하죠. 왜? 이 도체가 갖고 있는 고유저항이 있어요. 이 고유저항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는 잘 통하는 거고 이 고유저항 값이 크면 클수록 전류는 잘 못 통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I는 R분의 V에서요. 얘 R은 로의 A분의 L이다. 이런 공식이 나온 거죠. 전기 고유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기저항은 커져. 전기저항이 커지니까 전류는 잘 못 통하죠. 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기저항은 커져. 그러면 전기저항 커지니까 전류는 잘 못 통하네. 전선의 굵기가 얇으면 얇을수록 전기저항 커져요. 전기저항 커지니까 전류는 잘 흐르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공식은 어느 과목이든 다 나오죠. 그러면 보시면은 내가 크면은 너도 커져야 돼. 이런 관계를 비례라 표현하죠. 내가 작아지는데 너는 커져. 이런 관계를 반비례 관계다 이 얘기예요. 내가 크면 너도 커져. 같이 커지는 걸 비례가 되는 거고 나는 작아지는데 너는 커져. 반대죠. 이거를 반비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전기저항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절연저항인데 똑같은 도선이래요. 똑같은 그 수도 파이프야. 이렇게 돼 있다고 보세요. 전선의 굵기는 똑같은데 수도 파이프의 고무 피복이 얘는 얇고 얘는 두꺼워요. 똑같은 재질의 고무 피복인데 물을 집어넣었을 때 요 얇은 피복이 나중에 언젠가는 물이 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물이 지나가는 거를 새는 거를 막고 있는 저항. 이게 절연저항이라 표현해요. 전기가 흐르는데 바깥으로 새는 거를 막고 있는 저항. 이걸 절연저항이라 표현하는데 이 절연저항은 크면 클수록 전류가 바깥으로 새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절연저항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단위를 메가옴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전류가 새는 걸 통틀어서 뭐라 표현해? 방전이라 표현하죠. 옥내에서 전선에 전류가 샌대요. 이거를 우리는 누전이라 표현하고 지금 길거리에 가시다 보거나 또는 철탑 쪽에 보시면은 전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뭐가 있냐? 애자가 있어요. 애자 쪽으로 전류가 새는 걸 우리는 누설이라 표현하죠. 공기 중에 전류가 새면서 불꽃이 막 튀어요. 이거를 우리가 코로나라 표현하죠.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절연저항 값이 떨어짐으로써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절연저항 얘 값은 반대 개념이 우리가 콘덕턴스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전기저항이 아니에요. 절연저항이야. 절연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안 새겠죠. 콘덕턴스는 작아진다. 이렇게 또 표현해. 얘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반대편을 하나 만든 거죠. 왜?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콘덕턴스와 절연저항은 역수관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제 접지저항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전동기가 있고요. 이렇게 외함에 접지가 돼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를 일정 접지 공사다 그러면 얘는 10옴 이하 접지 저항이죠.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전류가 새요. 새서 만약에 얘를 설비하지 않았대. 전동기만 있대요. 이렇게 접지를 하질 않았대요. 그러면 사람이 접촉하면은 여기서 전류가 새는 거를 이 사람 쪽으로 다 오겠죠. 그러면 감전사고 발생하겠죠. 이렇게 사람이 접촉을 하더라도
지금 이 전동기 외암에서 발생하는 누설 전류가 이렇게 갈라지겠죠. 전류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너무 많이 흐르죠. 그래서 일로 많은 양의 누설 전류가 흐르고 일로는 약간만 흐르겠죠. 이거를 우리가 접지 저항이라 표현하는데, 접지 저항은 그래서 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 얘기죠. 그러면 접지 저항 왜 하는 거예요? 감전사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저항 세 개를 봤는데, 전기 저항, 절연 저항, 접지 저항을 봤어요. 저항의 종류가 총 3개 있네. 지금 큰 틀로 했어요. 전설로 해서. 전기 저항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그래야 전류가 잘 통하는 거예요. 절연 저항은 크면 클수록 좋죠. 그래야 전류가 내가 흐르는 도섬 바깥으로 새지 않는 거죠. 절연체가 좋으니까. 접지 저항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그래야 인체의 감전사고를 방지한다 이 얘기죠. 저항이라고 무조건 크다 작다가 아니고 무슨 저항에 따라서 크다 작다가 결정된다. 이렇게만 기초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선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피복이 없어요. 요게 구리선으로 돼 있어. 옷이 없어. 피복이 없어요. 이거를 나전선이라 표현하죠. 이 전선에다가 절연체, 뭐 고무가 됐든 비닐이 됐든 이렇게 한번 입혔어요. 이거를 절연전선이라 표현해. 여기다가 절연체가 한번 입었는데 외장을 한번 더 입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케이블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나전선은 피복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만지면 감전사고 당하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 사람이 없는 쪽이 어디냐? 우리가 산 밑에 있는 철탑, 거기는 사람이 만지진 않죠. 그래서 철탑에 있는 선로 우리 뭐다? 송전선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는 배전선로는 배전선로인데 어디? 시가지 외다, 도심지역 바깥의 배전선로도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절연전선은 피복물이 한번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접촉하려도 누설 전류만 발생이 안 되면 감전사고 발생 안 하죠. 그래서 사람이 모여 있는데 시가지 내, 그러니까 배전선로는 배전선로인데 어디? 시가지 내, 도심지역에 사용한다 이 얘기고, 또는 옥내배선에 사용하죠. 우리 집 건물 안에 형광등이든 콘센트든 그런데 사람이 만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피복물이 없으면 감전사고 당할 거 아니에요. 접지 누전될 거 아니야. 그래서 피복물 입혀서 사람이 만져도 괜찮죠. 그래서 옥내나 시가지 내 배전선로는 우리가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이 얘기고, 얘는 옷을 한번 더 입었어요. 어디? 지중전선로. 우리가 지짐을 보시면은 여기 지표상 높이가요 수십 메타 이상 된단 말이에요. 수십 메타 이상 되는데 뭐 이렇게 애자련이 있고 이렇게 선로가 지나간대. 수십 메타 이상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얘를 케이블을 사용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얘가 무거워. 왜? 중력 가속 중력이 작용하니까 밑으로 처지는 힘이 세지겠죠. 지지물이 부러지는 거예요. 절연에 피복을 입었으니까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위로 띄울 수가 없고 다 어디로 간다? 땅 속으로 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케이블은 지중전선로에 사용한다 이 얘기. 그러면은 여기도 절연전선 사용할 수 있냐? 절연전선을 사용 못하죠. 왜? 피복을 입으면 중력 가속도 때문에 어떻게 중력 때문에 떨어진 힘이 세져서 얘가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철탑에 사용하는 송전선로는 어떻게 된다? 항상 나전선으로 된 전선을 사용한다 이겠죠. 피복물이 없는 거야. 그럼 피복물이 없으니까 누가 절연돼 있다? 공기가 절연체다 이 얘기죠. 공기도 절연체로 봐준다. 그래서 우선은 전선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가닥수, 지금은 우리가 피복에 의해서 뭐예요? 나전선, 절연전선, 케이블에 대해서 표현한 거고요. 이제는 전선이 하나야. 이거를 단선이라 표현하죠. 전선이 여러 가닥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닥 있는 거 우리는 연선이라 표현해요. 지금 저는 여기서는 피복물이 있냐 없냐 두 번 있냐 이거 따진 거죠.
피복물에 의해서 우리가 전선을 분류하는 방법이고, 얘는 심이 하나냐 여러 가닥 심으로 돼 있냐, 얘는 뭐라는 거예요? 전선의 심 갖고 제가 구분한 거죠. 그래서 전선의 모양이 뭐다? 원형인데 심이 하나면 단선이라 표현하는 거고, 얘가 중심소선이에요. 중심소선 기준에서 얘를 1층권, 얘를 2층권. 저는 지금 2층권 연선을 그렸어요. 무슨 배수? 6의 배수로 늘어나요. 그러면 6가닥, 12가닥, 3층은 18가닥 있겠죠. 이런 식으로 6의 배수로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다. 이거를 우리는 단선, 연선이라 표현한다. 그러면은 연선, 단선은 뭐 안 나오니까 연선 보시면은 이때 이 가닥수, 총 가닥수는 얼마냐? 3n에 n 플러스 1 플러스 1이다. 요게 뭐냐면은 층수예요. 그러면은 지금 1층이다 그러면 6가닥에 중심 하나까지 7가닥 되겠죠. 2층이다 그러면은 12가닥에 6가닥에 한 가닥 19가닥 되겠죠. 그래서 얘가 층수인데 2층이다 그러면은 요렇게 하시면은 19가닥 나온다 이 얘기죠. 요게 3, 요게 6, 18에다 하나 더 하면 19가닥. 이런 식으로 총 가닥수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보겠네. 그 다음에 이 연선의 총 직경 구하는 공식은 뭐냐? 2n 플러스 1d라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연선의 표기법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무슨 표기냐? 총 가닥수는 몇 가닥? 19가닥이 되는 거고, 이때 1.8은 뭐냐면은 요 소선, 여러 가닥의 연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소선이라 표현해요. 그래서 이 소선의 직경이 얼마다? 1.8mm다. 이렇게 얘가 표기법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2층권이고 연선, 소선의 한 가닥이 얼마? 1.8mm니까 얘가 몇 mm짜리? 9mm짜리 연선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 총 연선의 단면적 구하는 공식이 4분의 파이의 d자승 하면은 얘가 뭐다? 요 소선 하나의 단면적 되겠죠. 여기다가 전체 개수만 곱하면 전체 단면적 나온다 이 얘기네. 19가닥에 2.6mm. 요거 볼게요. 그러면 4분의 파이에다가 직경, 요게 소선의 직경이죠. 직경이 얼마? 2.6mm. 가닥수가 19가닥. 이러면 약 얼마? 100스퀘어짜리 연선이다. 이 단면적을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얘는 피복물이 있냐 없냐. 그렇죠? 얘는 도선이 한 가닥이냐 여러 가닥으로 돼 있느냐 이렇게 구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봤더니 이제는 철탑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요게 A상, B상, C상. 요거가 하나로 돼 있대요. 이렇게 하나로. 이거를 단도체라 불러요. 여기 A, B, C상이 각각 이렇게 2개씩 지나간대. 이거를 복도체라 표현해. 요 A, B, C가 이렇게 해서 4가닥으로다가 이루어져 있대요. 이거를 사도체라 표현해. 요 A, B, C가 이렇게 6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대. 얘를 육도체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얘를 우리는 다도체다 이렇게 표현해요. 통틀어서. 그래서 도체는 단도체와 다도체인데 다도체 중에 이 소도체가 2개면 복도체, 4개면 사도체, 6개면 육도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2장 가시면 이게 왜 이렇게 도체를 만드냐?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래. 그래서 옛날 얘는 66,000 송전선로일 때, 얘는 154 송전선로일 때, 얘는 345 송전선로, 얘는 765 송전선로다 이 얘기. 아 그러면은 철탑에 이렇게 지나갔을 때 A, B, C상에 있는 도체 수만 갖고도 이 철탑은 전압이 얼마짜리 철탑이다 이거를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현재 가장 많은 건 누구다? 4도체짜리를 많이 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도체 수까지 갖고 우리가 비교했어요. 이렇게
먼저 한 단원을 보시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이어서 네 번째 철탑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